앞으로 조언을 믿지 말고 실패를 뺏기지 마라. 그 사람의 실패와 네가 겪을 실패는 다르다. 이 질문이 없으면 필기가 됩니다. 그리고 제가 만났던 다른 사람도 있죠. 그 사람들처럼 물어봅니다. 저는 매년 내년이 너무 기대됩니다. 제가 어떤 것들을 적는지 많이 말씀드리는데 일단 제일 처음으로는 깨달은 걸 적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뉴런입니다. 여러분 기억이 어떻게 저장되는지 아세요? 요게 내가 지금 오늘 좋은 기억이 있으면 요 뉴런 한 줄기가 쫙 만들어져서 어딘가에 딱 물려갑니다. 그게 첫 번째 기억이 저장되는 순간인데요. 재밌는 게 이 뉴런 발이 다른 걸 딱 잡을 때 아주 미세한 다른 엉뚱한 기억 조각이 일로 날라와서 이 기억에 박혀버립니다. 점점 다른 이상한 파편들이 여기 와서 연결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억이 왜곡됩니다. 어떤 힘든 일도 나중에 미화되고 괜찮았어, 버틸만 했어라고 생각하는 건 이 기억이 왜곡되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살기 위해서 인간은 기억을 왜곡시키는 걸 선택한 겁니다. 과학자들이 한 얘기고요. 그런데 이 기억을 온전한 상태로 저장하는 방법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기록입니다. 내가 느낀 걸 적으면 내가 적지만 눈을 통해서 뇌가 봅니다. 그게 사실 기록의 시작입니다. 제가 프랑스에 주치의가 있어요. 크리스토퍼라는 주치의가 있는데 정신과 주치의인데 프랑스에서는 회사 대표가 정신과 주치의한테 분기마다 상담 결과를 주면 세금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정신 이상자 같은 대표들이 직원들을 괴롭히면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지니까 더 안 좋아지니까 대표들을 이제 조지자라는 의미에서 이제 만들어 놓은 제도인 거죠. 그때 크리스토퍼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은 한 달에 한 번, 한 달에 한 3-4번 소름 돋게 감동받는데요. 와! 근데 다음 달에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적어 놓으면 그대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부터 전 지금까지 매달, 매 순간 느꼈고 새롭게 알았던 것들을 다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새로운 미션의 프로젝트를 할 때 2002년도에 백희성한테 돌아가는 거죠. 그 2002년도부터 백희성이 경험했었던 모든 것들을 다 스캔하고 돌아와서 지금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어떤 결과가 있는지 아시겠죠? 그리고 두 번째 적는 건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우리 나쁜 생각, 부정적인 생각 이런 거 사실 좋지 않다고 생각하잖아요. 저는 이게 노다지 같습니다. 근데 부정적인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는 경험을 하면 제가 경험하지 못한 다른 세계로 문이 열립니다. 저는 비행기에서 밥을 먹지 않습니다. 잠도 자지 않습니다. 그래야 파리에 도착해서 밤에 도착해서 잠을 딱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리셋돼서 시차 적응이 없어요. 비행기 식사를 포기하기 쉽지 않으시죠? 저는 안 먹습니다. 데니슨 교수님이 자기 시차 적응하는 방법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12시간 공복으로 있으면 자지도 않으면 피곤하지만 도착해서 잠만 잘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완전 리셋됩니다. 몸도 개운해지고요. 프랑스에 딱 도착해서 저희 집에 들어가서 딱 문 다 걸어 잠그고 잠을 딱 청했는데 잠만 잘 자면 성공하는 건데 발코니의 난간에 저희 스테인으로 된 스테인레스 속이 비어 있는 이 공간에 지붕도 있는데 이상하게 거기로만 비가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띵띵띵 소리 나니까 미쳐버리겠더라고요. 그래서 뭐 다음 날부터 해가지고 2주 동안 계속 비몽사몽간에 살았습니다. 본능적으로 뭔가 짜증난이 있으면 그냥 무조건 노트 펴놓고 휘갈깁니다. 그러니까 노트를 폈을 때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데 뭔가 이쁘게 써야 되지 않냐고, 날짜는 어디다 쓸까? 펜은 뭐로 쓸까? 줄 쳐서 쓸까? 이러는데 저 그딴 거 없고요. 그냥 휘갈겨 쓰는 거예요. 그냥 짜증나는 빗방울 소리, 그지 같다 막 이러면서 뭐 욕도 좀 많이 적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프랑스는 사교 파티가 많으니까요. 사교 파티를 갔어요. 이거 좀 재밌는 얘기 해드릴까요? 그 프랑스 지하철에 보면 사람들 다 책 보죠. 프랑스 사람들 다 책 보잖아요, 지하철에서. 제가 그 한 방에 다 무너뜨리는 방법 알려드릴까요? 핸드폰 딱 켜가지고 하하하 웃으면 모두가 다 핸드폰을 꺼냅니다. 터지는 줄 알고 핸드폰이. 지하철 안 터져서 그러는 거예요. 이거 진짜 오해입니다. 프랑스 사람들 책 좋아하는 거 아닙니다. 안 터져요. 오래된 고택 가면 똑같아요. 아직도 그 전화선 써요. 그러니까 사교 파티에 갔는데 오래된 고택이어서 와이파이도 안 터지죠. 안 돼요. 전화도 잘 안 돼요.
근데 날 초대했던 친구는 오지도 않았어요. 서먹서먹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혼자서 와인 마시면서 책이라도 보는데 책도 안 가져왔고 고민하다가 노트가 있길래 펼쳤는데 하필 이 페이지가 딱 펼쳐졌어요. 짜증나는 이 빗방울 소리야 뭐 이렇게 써놓은 거. 그러다가 이제 그냥 가야겠다 싶었는데 그래도 잠깐 사람들 얘기라도 해보자. 말 안 껴주면 그냥 갈래. 밖에 비도 오는데 빗방울 좀 그렇지 않나요? 이렇게 그냥 헛소리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나는 저 빗방울 때문에 먹고 사는데 예? 뭐 하시는데요? 알고 보니까 여의도의 8배 면적을 경작하시는 농부세요. 농약은 뿌려도 물은 할 수가 없대요. 근데 약간 그게 재밌었어요. 그러다가 밖에 비 오니까 비 얘기예요. 어떤 분이 이러시더라고요. 프랑스 파리의 비는 다른 세상으로 인도하는 마법 같은 문이죠. 그러길래 미친 사람인가? 뭐지? 무릉덩이가 쌓여요. 울퉁불퉁하니까 무릉덩이가 쌓이면 거기 무릉덩이에 거울처럼 파리가 반사돼 보여요. 그럼 진짜 그 속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이 보여요. 그래서 미친 사람은 아니구나. 다양한 얘기가 오고 가는데 어떤 사람은 좋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안 좋다고 하는데 가만히 제 노트를 보니까 빗방울이랑 소리를 끊어봤어요. 근데 빗방울은 소리가 없더라고요. 소리는 뭐죠? 마찰음이죠. 어디가 부딪히는 마찰음이니까 그러면 부딪히는 마찰음만 바꾸면 빗방울도 좋아지는 건가? 이렇게 적어놓고 두들기는 게 중에 좋은 게 뭐가 있을까요? 해서 처음에 콜라병에다가 물 담아놓고 띵띵띵 두들겨보기도 하고 하다가 그냥 또 잊어버렸어요. 그냥 적어놓기만 한 거죠. 두들기는 게 좋아지면 소리가 좋아지나? 뭐 이렇게 적어놨다가 어느 날 갑자기 문득 떠오르는 게 기록을 적어놓을 때 전 질문을 적습니다. 왜 질문을 적냐면요. 이거는 뇌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딱 적어놓으면 딱 마침표를 찍어놓으면 몸의입니다라고 찍어놓으면 뇌는 그거를 그냥 저쪽 뉴런 어딘가에 아카이빙 해버리고 열어주지 않습니다. 근데 물음표를 적어놓으면 뇌는 계속 생각합니다. 제가 20년 넘게 기록하면서 알았던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예요. 두들기는 것 중에 좋은 게 뭐가 있지라고 물음표를 걸었고 한 달 후에 우연치 않게 실로폰이 떠올랐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옛날에도 쇠가 없었는데 뭘 썼을까 싶었는데 찾아보니까 나무 실로폰이 있더라고요. 근데 만들었어요. 어쨌든 만들어 놓고선 발코니에다 놓고선 비가 오길 기다렸습니다. 문 딱 열고 발코니 창문 딱 열었는데 소리가 크진 않지만 되게 맑고 청아한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전화가 울리는데 친구가 너 어디냐고 왜 안 오냐고 약속도 까먹은 거죠. 일로 와 빨리 와 지금 오면 자연이 연주하는 음악을 들을 수 있어. 무슨 소리야 빨리 와. 그렇게 해서 전화통을 제가 한 10통인가 돌렸는데요. 한 40명이 왔어요. 그중에 한 친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야 이거 나한테 팔아. 네가 얼마를 들었건 2배를 줄게. 그래라고 하려고 했는데 옆에 있는 우리 친구 얀이 저한테 뭐라냐면 팔지 마. 팔지 말고 이거 출품해보자. 제가 그 디자인 제품이라고? 난 디자이너가 아닌데? 이 친구가 저한테 뭐라 했냐면 내 디자이너가 왜 아니야? 너 디자인 했으니까 디자이너야. 그러길래 나 디자인 교육 안 받아서 디자이너 아닌데? 이 친구가 조용히 반 고흐, 모네, 다빈치 뭔 소리야? 이 친구가 뭐라 했냐면 이 사람들 다 교육받은 사람 아니야. 자기가 세상을 여는 방식을 만든 거고 스콜라리 때 스쿨에 어머니 학당에서 선생님들이 와서 그들이 어떻게 만드는지 과정을 기록하고 과정으로 만들어서 학교에 돌아가서 사람들을 모집해서 교육하고 그 사람들이 나오면 그 사람들이 프로페셔널이 되는 거야. 세상은 아마추어가 만드는 거야. 그래서 교육이 중요하긴 하지만 교육으로 모든 직업이 결정되는 건 아니야. 그렇듯하죠? 넘어갔죠 제가. 대신 나 바빠 죽겠으니 네가 대신 제출해줘. 친구가 제출해줬어요. 제출했는데 특별상 받고 이탈리아의 300년 된 가구 회사에서 이걸 100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갑자기 디자이너가 됐어요. 네, 이렇게 공명관을 써서 빗방울 실로폰이 만들어졌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부정적인 생각을 바꾸려고 하는 작업을 했을 뿐인데 저한테는 인생이 완전 피버팅 돼버렸어요. 죄송나요? 그리고 또 적는 건 나와 다른 사람의 이야기들을 적습니다. 너무 중요해요. 제가 파리의 노숙인들을 많이 알아요. 하루는 그냥 제가 크리스마스 기념해서
샴페인 돈페리뇽을 2병 받았어요. 근데 전 혼자 살아서 돈페리뇽 엄청 비쌉니다. 아시죠? 네. 한 병을 그냥 줬어요. 저도 혼자고 그 사람도 혼자고 그냥 처지가 비슷한 것 같아서 줬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게 고마웠는지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파리에 진짜 재미있는 예술품이 있는데 그거 뭔지 알아요? 그래. 루브르 오르세? 그거요? 아니 길거리에 있어요. 되게 유명한 작가인데 그 사람 작품 바닥에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그 사람 어디 있는지 알려주고 그 사람 가서 꼭 그 사람이랑 얘기해 보세요. 너무 재밌는 사람이야. 이걸 알려주더라고요. 평소에는 지나가다 보지도 못해요. 저 이쪽으로 다니지 않으니까. 근데 노숙인들은 파리를 걸어 다니기 때문에 파리 거리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다 압니다. 그리고 그 옆에 이 사람도 소개시켜줬어요. 왜 바닥에 그림 그려요?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바닥은 돈이 들지 않고 내가 원하는 그림을 그리기에 충분한 크기의 캔버스예요. 캔버스는 너무 작거든요. 비 오면 어떻게 해요? 캔버스가 새로 생겨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나도 어렸을 때 분필 하나만 있으면 온 동네 다 나서하고 다녔는데 그런데 혼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비 오면 다 씻겨 내려가니까요. 이건 어떤 걸까? 그래서 예술에 대한 생각을 좀 다시 해보게 됐어요. 너무 신기했고 이분 되게 유명하신 분이세요. 사실은 이 사람들하고 조금만 이해해 보려고 애를 쓰면 내가 살아보면서 경험하지 못한 다른 쪽의 시야가 열립니다. 그래서 저는 제 책에 한 2,000명 정도의 이상한 사람들의 대화가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포인트를 할 때 그 사람들처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느꼈던 그 사람처럼 생각해 보면 이렇게 바라보던 백희성에게 이렇게 돌려서 이걸 보게 해줄 수 있어요. 한 가지를 다른 관점으로 볼 수 있게 해주는 건 제가 봤을 때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적고 기록하면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다양한 시선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것 때문에 사실은 소설도 쓸 수 있게 됐습니다. 소설에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인물의 성격을 부여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죠? 인물을 만드는 건 창작인데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왠지 아세요? 그 사람의 생년, 살아있는 모든 주기를 어떻게 다 컨트롤해서 이 사람의 이야기를 할 건가요? 결국엔 내가 아는 사람을 소설의 주인공으로 쓰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는 불완전한 경험인데 이제 어렸을 땐 그림을 그렸지만 나중에 이제 나이가 들고 나서 그림을 그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그림 그려야겠다 해가지고 물건들 잔뜩 사가지고 집에 왔는데 이 바보가 붓을 안 사온 거예요. 다시 갈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근데 내가 진짜 왜 그림을 그리고 싶을까? 손이라는 감각을 열어보자 해서는 그냥 손가락으로 찍어서 그려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붓이 왜 중요한지 몰랐거든요. 손가락으로 새끼손가락부터 다 쓰다 보니까 아주 얇은 붓부터 두꺼운 붓까지 어떤 방식으로 붓이 필요한지, 붓이 왜 존재하는지, 그리고 손도 붓이 될 수 있지만 붓도 붓이 될 수 있지만 그 외 다른 것들도 붓이 될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우리가 준비 없는 도전을 하면 굉장히 재밌는 걸 얻을 수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하셨던 얘기가 있어요. 20살 때 인생 재밌게 사는 방법 딱 하나 알려줄 테니까 잊지 마라. 앞으로 조언을 믿지 말고 실패를 뺏기지 마라. 아버지 말은 거였어요. 내가 창업을 한다. 그러면 90%가 주변에 90%가 말립니다. 근데 말리는 사람들, 그 조언하는 사람들은 창업을 하지 않은 사람이 반대합니다. 재밌지 않나요? 경험해보지 않은 걸 조언해 줍니다. 근데 그 중에 한 10%는 실제로 경험해보고 망해봤어요. 그래서 지금 하면 안 돼. 근데 아버지가 얘기해줬던 게 뭐냐면 그 사람의 실패와 네가 겪을 실패는 다르다. 실패라는 걸 통해서 그게 다른 걸 열어준다는 거예요. 전 기록을 하다 보니까 내가 뭔가를 했다가 잘 안 되면 그건 실패가 아니라 그냥 묻어두는 겁니다. 그럼 묵은지처럼 어느 순간에 다른 방식으로 발현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래서 아버지 따라서 전 조언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패 같은 경우도 내가 뭔가 하고 싶으면 그냥 무조건 해버리고 안 되면 그냥 노트에 적어놓습니다. 편견은 다른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A를 B라고 생각하면 편견입니다. 근데 편견이 아니게 되게 하는 방법은 딱 아주 단순합니다. A는 B다. 하지만 아닐 수도 있다. 혹은 A는 B다 하고선 퀘스천 마크 하나만 걸어주시면 뇌는 그걸 단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시 생각할 수 있고, 저는 한 페이지에 조금만 적어놓고요. 그 나머지 페이지를 비워놓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다시 볼 수 있게요. 하루는 이런 적 있었어요. 제가 국립중앙박물관에 그 당시에 관장님이랑 친해가지고 유학 가기 전에 관장님한테 이제 선배님이셨는데 오라고. 너 서예 좋아하지? 네. 보여줄 게 있어. 보여주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와, 이거 뭐예요? 누구 거예요? 이거는 내가 보지 못한 서체 같은데 누구죠? 이거 엄청난 사람이지. 조선시대 최고 명필가 중에 한 명이야. 근데 왜 전시 안 해요? 전시하면 큰일 나지. 누군데? 이완용. 와, 되게, 그러면서, 아쉽긴 하네요. 옆에 봤는데, 부들부들 떨면서 썼던 서예가 있어요. 이건 누구 거예요? 맞춰봐. 너 때문에 준비했어요. 누군데요? 이건 좀 약간 너무 필체도 떨리고, 김구 선생님 글씨야. 머릿속으로 엄청 혼란이 일어났어요. 김구 선생님 글씨 못 쓴 게 맞는데 인정해야 될 것 같고, 이완용 거는 인정하고 싶지 않은데 너무 잘 썼어요. 그래서 그때 뭐라고 적었냐면, 그래, 작가의 정신과 결과물은 일치하는 거야. 이렇게 적었어요. 그리고 나서 약간 의구심을 갖고 있었죠. 그러고 나서 몇 년이 지난 다음에 파리에 왔습니다. 파리 왔는데 유명 화가가 필리핀에서 이제 아이들을 성으로 사서 문제가 돼서 감옥에 가는 일이 생겼어요. 인터뷰하는 그 장면이 뉴스에 나왔는데 그 사람 어떻게 될까요? 감옥 가서 절대 못 나오게 해야죠. 거세해야 돼. 막 그러다가 근데 그 사람 작품 너무 좋았는데 고별전 안 하나? 이게 무슨 소리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야, 이거 미쳤나? 저 사람 미친 사람 아닌가? 저걸 어떻게 TV에 내보내? 그래서 회사에 가서 그때 제가 창업을 해서 회사 직원들한테 나 오늘 되게 이상한 거 봤어요 했더니 저희 팀장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우리 백 대표, 너는 그림을 보면 우리는 이제 존댓말이 없으니까요. 프랑스는 너는 그림을 보면 그림 이면에 그 사람의 도덕성이 보여? 그림과 너의 관계야.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완용을 인정해야 되죠.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목숨 걸고 방어했어요. 아니야. 그러고 나서 또 시간이 지났는데 어느 날 제가 뭐라고 하냐면 작품과 작가는 일치하는 게 아닙니다라고 제가 또 들고 있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죠? 생각이, 가치관이 바뀌었죠. 그럼 이제 뭘 찾는 거죠? 가치관이 바뀐 이 시점부터 거꾸로 돌아가면서 어느 순간에 뭐가 나를 바꿨는지 찾는 겁니다. 재밌는 건요, 저한테 가치관을 바꾼 사람 옴무섭이라는 조각가예요. 이 사람이 12시간 동안 떠들었어요. 너무 재밌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얘기해준 질문을 받아 적고 고민하면서 저도 모르게 가치관이, 편견이 부서진 거죠. 저도 살다 보면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뭔가 편견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편견이 좀 더 단단해지고 강해졌다 싶으면 그 친구를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 또 다시 풀어내고, 어떤 친구는 자기 가치관을, 편견을 부술 수 있는 게 책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저한테는 사람이었어요. 그걸 찾은 거죠. 저한테는 너무 중요한 거죠. 계속해서 편견을 부수고 새로운 생각을 할 수 있는 거니까요. 저는 항상 이렇게 적습니다. 생각 먼저 적고요. 그냥 반드시 물어봅니다. 이 질문이 없으면 필기가 됩니다. 그리고 제가 만났던 다른 사람도 있죠. 그 사람들처럼 물어봅니다. 그리고 일단 결정해보고 잊어버리고 나중에 다시 보는 겁니다. 언제 보죠? 새로운 일이 생겼을 때, 새로운 관점이 필요할 때. 자, 남의 이야기를 적는 건 필기입니다. 필기는 들춰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대학교 때 적은 필기 보시나요? 안 보죠? 저도 200권이 필기입니다. 아무리 보려고 해도 쓸모가 없습니다. 근데 그 필기에도 내가 질문을 다른 내용들은 가치가 있습니다. 추사 선생님에 대한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 질문을 달았기 때문에 20년 동안 추적해 오는 겁니다. 저는 내년이 너무 기대됩니다. 그러니까 기록이 5년 정도 쌓이면
발전이 저는 이렇게 느껴져요. 제 자뻑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5년부터는 상승 곡선이 수직으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전 작년하고 올해가 너무 다릅니다. 근데 이런 새로운 일들이 일어난 건 저는 아주 담백한 그냥 휘갈겨 적었던 기록 하나들이 쌓여서 결국엔 저한테는 에너지가 된 거고요. 소설도 쓸 수 있었고 됐던 거고, 또 문화재 연구가로서 활동하기도 된 거고, 디자이너로서 활동하게 된 거고, 건축가도 하게 됐고, 대기업의 강연도 하게 됐고. 그리고 하나만 마지막 말씀드리면, 저 남의 기록을 너무 궁금해합니다. 제가 이걸 왜 냈을까요? 저는 제 안에 소우주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여러분들도 소우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소우주 중에 어렸을 때 정말 행복했었던 아이가 있습니다. 5살 때 백희성을 저는 기록을 통해서 찾았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아이를 찾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소우주가 있는 분들하고 저도 교감을 하면 저도 발전하고 너무 재밌는 일이 많습니다. 기록하면 경쟁이 없어집니다. 경쟁하는 게 아예 가치가 없어져요. 아마 책에 그 내용들이 자세히 있을 겁니다. 다빈치는요, 정말 이쁘게 적지 않았습니다. 휘갈겨 적었어요. 이쁘게 적으려고 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던지시고 휘갈기시면서 한번 기록에 대한 맛을 느끼시고 여러분 안에 있는 정말 행복한 그 아이를 찾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